네 아비 빚더미에 우리 집안까지 기둥뿌리 뽑히게 생겼는데 양심이 있으면 상복 벗고 조용히 꺼져줬지?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장인어른 가시는 길에 참 미안하게 됐네. 근데 정이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안 그래? 남편 성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향 냄새가 채 가시지도 않은 빈소구석, 영정사진 속 아버지의 인자한 미소를 뒤로하고 그가 내민 것은 하얀 서류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내 인감도장이 찍히기만을 기다리는 이혼 서류와 위자료 포기 각서가 들어 있었죠. 이게 지금 여기서 할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 아직 관 속에도 못 들어가셨어.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 발치에 서류를 툭 던졌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이 묻은 쓰레기를 버리는 몸짓이었죠. 장인어른 부도 소식 이미 바닥에 다 퍼졌어. 수천억 빚잔치에 우리 집안까지 엮일 수는 없잖아. 내가 양심이 있으면 우리 어머니, 아니, 우리 가문에 더는 민폐 끼치면 안 되지.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혀를 차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 조금자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여든이 넘은 연세에도 정정한 그녀는 상복을 입은 나를 마치 벌레 보듯 훑어내렸습니다. 에휴, 저 흉물스러운 것. 친정 망해서 빈털털이 된 주제에 우리 집에 붙어먹을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마라. 내 아비가 무리하게 사업 벌이다 이 사달을 냈으니 그 죗값은 내가 치러야지. 어디서 감히 박씨 집안 귀한 아들 앞길을 막아? 시어머니의 말은 송곳이 되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30년입니다. 내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종갓집 맏며느리 노릇하며 시어머니 수발에 남편 내조, 그리고 그 잘난 박씨 가문 뒤처리까지 하며 산 세월이 30년이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울었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사지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잊으셨어요? 우리 아버지 덕분에 당신들 사업 그만큼 키운 거 아니냐고요. 내 비명이 빈소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남편 성환의 매몰찬 손찌검이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통증보다 내 눈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한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입 닥쳐. 어디서 감히 우리 어머니한테 대들어? 너 같은 건 이제 우리 집에 아무 쓸모도 없어. 그 서류에 당장 도장 찍고 꺼져. 안 그러면 내 아버지 시신 붙잡고 빚쟁이들이 난동 부리는 꼴 보게 될 거니까. 나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묵묵히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부르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아주 서늘하고도 예리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원하는 게 이거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불쌍한 유산 상속녀라고 믿고 싶은 거지?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 남편 성환이 그토록 계약하고 싶어 안달난 강남 한복판의 6천억짜리 골든타워. 그 빌딩의 진짜 주인이 바로 나 한정이라는 사실을요. 아버지는 살아생전 늘 말씀하셨습니다. 정이야, 사람은 돈 앞에 서면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다. 내 시댁 식구들, 겉으로는 고고한 척해도 결국 내 재산을 보고 너를 맞이한 거다. 만약 내가 없어져도 내가 내 몸 하나 건사할 수 있게 내가 장치를 해두마. 그때는 그저 아버지가 노파심해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치밀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모든 우량 자산을 해외 신탁과 유령 회사를 통해 내 명의로 돌려놓으셨고
대외적으로는 무리한 투자로 빚더미에 앉은 것처럼 소문을 내셨던 겁니다. 진짜 내 사람과 가짜를 가려내기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수업이었던 셈이죠. 나는 입술을 꽉 깨물며 터져 나오려는 헛웃음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건넨 펜을 들어주저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그따위 푼돈은 필요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들이 가진 모든 것은 머지않아 내 손바닥 안에서 무너질 운명이었으니까요. 됐나요? 이제 만족하시죠? 내가 차분하게 묻자 성화는 서류를 낚아채며 희열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진작 이럴 것이지. 괜히 힘 빼게 만들어. 야, 비서. 얘 짐 당장 챙겨서 내보내. 상복 벗기고 우리 집 근처에도 못 오게 해. 남편의 고함에 용역업체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내 옷가지며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쓰레기 봉투에 담겨 복도로 내던져졌습니다. 30년 세월이 단 10분 만에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내동댕이 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장례식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그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 이제야 알토란 같은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겠네라며 떠드는 성환의 목격담,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복수의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장례식장 정문을 나서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아버지의 오른팔이었던 강도진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내 앞에 깊숙이 허리를 숙이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나는 상복 소매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차에 올랐습니다. 강 실장, 박성환 씨가 추진한다는 그 실버타운 사업, 핵심 부지가 우리 골든 타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건물을 매입하지 못하면 박 사장의 사업은 허가조차 나지 않습니다. 이미 사채까지 끌어다 쓴 상태라 3일 안에 계약하지 못하면 부도가 날 상황입니다. 나는 차창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장례식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를 버린 저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였는지 피눈물을 흘리며 깨닫게 될 시간은 딱 3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좋아요.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비참하게 떨어뜨려 주죠. 그게 우리 아버지 영전에 바칠 제 선물입니다. 차는 강남의 화려한 불빛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이제 종갓집 며느리 한정희는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도시의 주인이자 저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빌딩주 한정희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강 실장이 건네준 서류 뭉치를 넘겨받으며 나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강남의 야경을 응시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알던 세상은 시댁이라는 좁은 담장 안이 전부였는데 담장 밖의 세상은 이토록 차갑고도 눈부셨습니다. 정희 씨, 아니 회장님. 지금 박성환 사장은 완전히 도간에 든 쥐입니다. 강 실장의 목소리엔 서늘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박성환은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규모 실버타운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번지르르한 박씨 가문 제2의 도약이라나 뭐라나. 하지만 그 거창한 계획의 중심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님이 제 명의로 남겨주신 골든 타워였죠. 그 건물을 손에 넣지 못하면 부지 확보가 안 돼서 사업 승인 자체가 취소됩니다. 박 사장은 지금 그 사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호언장담하며 수백억의 투자금을 미리 당겨 썼습니다. 그 돈 대부분이 사채라더군요. 나는 무릎 위에 놓인 서류를 손으로 훑쳤습니다. 골든타워 임대 및
매각 제한 통지서. 아버지는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 내가 이 서류를 꺼내들 날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겁니다. 박성환 씨는 지금 건물의 실소유주가 저라는 걸 꿈에도 모르겠죠? 물론입니다. 서류상으로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인 JS 홀딩스가 주인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는 지금 그 유령 회사의 한국 대리인을 만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를 개처럼 끌어내던 그 기세는 어디 가고 이제는 내가 가진 건물 한 칸을 얻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니. 인간의 운명이란 이토록이나 우스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강 실장이 마련해준 강남의 최고급 오피스텔에서 눈을 떴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남편의 차가운 눈총도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어제의 그 초라한 상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단발로 머리를 자르고 날카로운 선이 돋보이는 짙은 남색 수트를 입은 모습은 낯설면서도 강인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나는 강 실장과 함께 JS 홀딩스의 임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박성환이 오늘 그곳으로 대리인을 만나러 오기로 예약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나는 직접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안쪽 특수 제작된 매직 미러 너머에서 그를 지켜보기로 했죠.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박성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 거만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비서가 내준 차 한 잔에도 손을 떨며 초조해하고 있더군요. 잠시 후 시어머니 조금자 여사까지 나타났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그녀는 여전히 욕심 가득한 눈빛으로 사무실 이곳저곳을 훑었습니다. 성환아, 오늘 꼭 계약 따내야 한다. 그 망할 한정희 집안 빚쟁이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오기 전에 얼른 이 사업 성공시켜서 이사 가야 해. 걱정 마세요, 어머니. JS 홀딩스 쪽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했으니까요. 돈만 좀 더 얹어주면 금방 도장 찍을 겁니다. 미러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에 내 주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고작 이틀째입니다. 장례식도 다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와 돈벌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강 실장님, 박 사장에게 전하세요. JS 홀딩스의 오너가 직접 면담을 원한다고. 단 조건이 있다고 말이죠. 어떤 조건입니까?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자산 명세서와 연대보증 서약서를 들고 오라고 하세요. 건물을 파는 대신 이 사업의 리스크를 우리가 같이 책임질 수 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강 실장이 밖으로 나가 박성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박성환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절박함이 앞선 듯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일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조금자 여사님께는 특별한 선물을 보내드리죠. 나는 미리 준비해둔 녹취 파일을 강 실장에게 건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녀가 내게 퍼부었던 온갖 욕설과 패륜적인 발언들이 담긴 녹음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댁의 고고한 친척들과 사교계 모임 사람들에게 익명으로 발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평생을 품격 있는 노부인 코스프레를 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그 가식의 가면을 벗기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테니까요. 오후가 되자 박성환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담보로 잡겠다는 서류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사지로 걸어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연신 굽실거렸습니다. 자, 이제 무대 위로 올라갈 시간인가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냥을 앞둔
포식자의 흥분이었습니다. 내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박성환과 조금자 여사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딸깍 사무실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박성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드디어 뵙게 되네요. JS 홀딩스에. 하지만 내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의 말은 비명처럼 끊겼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흔들렸고 휠체어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입을 벌렸습니다. 너, 내가, 한정혜? 내가 왜 여기 있어? 나는 우아하게 의자에 앉아 박성환이 가져온 자산담보 서류를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가 내게 했던 방식 그대로 말이죠. 앉으세요, 박성환 씨. 아니, 이제 남남이니까 박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건물 계약하러 오셨다면서요. 서류 검토는 끝났는데 조건이 하나 더 생겼거든요. 정정만이 감도는 사무실 안 박성환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눈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뭐해? 안 앉고. 박 사장님, 시간이 금이라면서요. 당신이 끌어다 쓴 사채 이자가 초 단위로 붙고 있을 텐데 그렇게 멍하니 서 있을 여유가 있나? 내 입에서 나간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생경할 만큼 서늘했습니다. 박성환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부르르 떨고 있었고 시어머니 조금자 여사는 지팡이를 쥔 손을 하얗게 질리도록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너 한정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왜 이 사무실 상석에 앉아 있어? 내 아비는 빚더미에 앉아 죽었다며. 시어머니의 고함에 나는 천천히 서류 한 장을 빼내 그들 앞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골든 타워의 소유주가 JS 홀딩스이며 그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실소유주가 한정이라는 명백한 증거였죠.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사람은 돈 앞에 서봐야 그 밑바닥이 보인다고. 당신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준 그 추악한 밑바닥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앉는 게 훨씬 수월했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남기신 게 아니라 가짜와 진짜를 가려낼 거름망을 남기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은 아주 훌륭하게 그 거름망에 걸러진 찌꺼기들이고. 박성환은 무릎을 꺾으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정이야, 아니 여보. 이건 오해야. 내가 그때 장례식장에서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우리 집안 살리려고 어쩔 수 없이 연극을 했던 거야. 알잖아. 나 당신 정말 사랑하는 거. 사랑? 나는 참아왔던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자의 입에서 나온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구역질 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시신도 안 모신 빈소에서 이혼 서류를 던지고 뺨을 때려 내 짐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복도에 내던진 게 당신의 사랑 방식인가 보지. 그건 어머니가 시키셔서. 박성환이 옆에 앉은 제 어머니를 가리키며 비겁하게 변명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자 여사가 눈을 부라리며 내게 달려들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년아, 내가 감히 우리를 속여? 내까짓 게 빌딩 주인이라고? 그 빌딩, 우리 아들이랑 결혼 생활하면서 얻은 거나 다름없으니 당장 재산 분할해. 안 그러면 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가. 시어머니의 뻔뻔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며칠 전 박성환이 기세등등하게 내밀었던 바로 그 위자료 및 재산 분할 포기 각서였습니다.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이 종이에 제 지장 찍으라고
박 사장님이 제 손가락을 비틀다시피 하셨잖아요. 단 한 푼의 재산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당신들이 직접 공증까지 마친 서류예요. 덕분에 제가 가진 이 빌딩, 당신들은 손가락 하나 못 건드리게 됐네요. 박성환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이 던진 덫에 제 목이 걸린 사냥개 꼴이었죠. 자, 이제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죠. 박 사장님이 추진하는 실버타운 사업, 골든 타워 부지 없으면 바로 취소라면서요? 투자자들에게는 이미 부지 확보가 끝났다고 거짓말하셨다던데 그거 투자 사기인 건 아시죠? 사채업자들이 당신 목줄 죄어오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건물 내가 당신한테 팔 것 같아요? 박성환은 결국 소파 아래로 내려와 내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굽히지 않던 그 꼿꼿한 허리가 처참하게 꺾였습니다. 정희야, 제발 제발 살려줘. 이 건물 못 사면 나 감옥 가. 우리 어머니 길거리에 나 앉으셔야 해. 당신 그래도 며느리였잖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줘. 그의 애걸복걸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에는 그녀가 평소에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던 고결한 사모님들의 모임 단체 채팅방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까 선물 하나 보내드린다고 했죠?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몸이라도 팔아서 돈 해와라 하셨던 그 음성 파일, 이미 어머니 친구분들께 다 전송됐어요. 지금 어머니 전화기 난리 났을 텐데 확인 안 해보세요? 그때 시어머니의 가방 속에서 요란하게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을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그 가식적인 명예가 한순간에 난도질 당한 것이죠. 당신들이 장례식장에서 내게 줬던 모욕,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비웃었던 그 대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박 사장님, 건물은 팔지 않겠습니다. 대신 당신의 그 실버타운 사업권,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저택을 포함한 모든 지분을 제게 넘기세요. 그럼 사채 이자 정도는 제가 대신 갚아줄 용의가 있으니까. 그게 무슨, 다 내놓으라는 거야? 싫으면 감옥 가야죠. 사기죄에 공금 횡령까지 더하면 10년은 좋게 살 텐데 환갑 넘은 나이에 콩밥 먹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박성환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강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자, 도장 찍으세요. 당신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박성환의 손이 서류 위에서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보상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탐욕의 탑이 내 발등 아래서 무너지는 소리는 제법 경쾌했습니다. 박성환의 손에 쥐어진 만년필이 종이 위에서 볼품없이 겉돌았습니다. 30년 전 우리 결혼식 날 혼인 서약서에 당당하게 이름을 적어놓던 그 손이 이제는 제 목숨줄 같은 재산을 다 포기하겠다는 서류 위에서 비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안 찍고 뭐해요? 내 인내심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나는 다리를 꼬고 앉아 차갑게 재촉했습니다. 박성환은 눈물 섞인 눈으로 나를 한 번, 그리고 옆에서 실성한 듯 중얼거리는 제 어머니를 한 번 쳐다보더니 결국 직인을 쾅 찍어 눌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화려했던 인생에 조종을 울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자, 이제 박 사장님은 빈털터리가 되셨네요. 아, 걱정 마세요.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내가 쓰던 그 낡은 오피스텔 보증금은 남겨뒀으니 거기서 어머니랑
오붓하게 사시면 되겠네. 정희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가 살던 집까지 다 가져가야 속이 시원해? 성환이 피맺힌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이고 그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 영정 앞에서 이혼 서류 던질 때 내 속이 어땠을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30년 동안 내가 당신 집 종처럼 살 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있어? 이건 내가 뺏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내게 진 빚을 이제야 청산하는 거야. 나는 강 실장이 내미는 최종 확인서를 챙겨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조금자 여사가 이 독한 년, 천벌을 받을 게다. 라며 악을 썼지만 그 소리는 멀어지는 바람 소리처럼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죠. 사무실 건물 1층 로비로 내려오자 화려한 대리석 바닥에 내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니 거기에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한정이라는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강 실장님, 박성환 씨가 넘긴 그 실버타운 사업권 말이에요. 네, 회장님. 어떻게 처리할까요? 전부 백지화하세요. 그리고 그 부지에 우리 아버지 성함을 딴 한송 장학재단 건물을 올릴 겁니다. 돈에 미쳐서 노인들 등쳐먹으려던 사업 따위 우리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게 둘 순 없으니까요. 강 실장은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아버지가 보내는 미소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성환에게는 아직 청산해야 할 인간관계의 빚이 남아 있었죠. 그가 나를 버리고 선택했던 여자, 그리고 그가 믿었던 동업자들이 그가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나는 그 잔인한 연극의 다음 막을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강 실장님, 박 사장님이 숨겨뒀던 그 내연녀, 오나영 씨한테 소식 전했나요? 네. 박 사장이 모든 재산을 전처에게 빼앗기고 사채 빚만 남았다는 정보 아주 상세하게 전달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짐 싸고 있을 겁니다. 나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골든 타워를 응시했습니다. 저 높은 빌딩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참으로 공평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지은 죄만큼 돌려받는 법이니까요. 차는 이제 박성환과 내가 30년을 살았던, 하지만 이제는 내 명의가 된 그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남은 그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었습니다. 저택 앞에 도착하자마자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은 제게 거대한 감옥이자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청소기와 행주를 들고 누벼야 했던 고된 일터였죠. 하지만 오늘 이 육중한 철문은 오로지 집주인인 저만을 위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회장님, 용역업체 인원들은 뒷문으로 대기시켰습니다. 지시만 내리시면 바로 시작합니다. 강 실장의 말에 나는 천천히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박성환과 내가 나란히 찍은 은혼식 사진이 걸려 있었죠. 가식적인 웃음을 짓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보니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시작하세요. 박성환 씨와 조금자 여사의 물건은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끄집어내세요. 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건장한 사내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애지중지하던 고가의 자개장, 박성환이 서재에 모셔두었던 값비싼 골프채와 양주들이 무참히 박스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단 몇 시간 만에 폐기물 취급을 받으며 마당으로 실려나갔죠.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박성환의 차가 마당에 급정거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박성환은 마당에 쌓인 자신의 짐더미를 보고는 실성한 사람처럼 달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한정희, 너 미쳤어? 아무리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도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개 취급해? 그의 뒤를 따라 내린 시어머니 조금자 여사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내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강 실장이 가볍게 그녀를 제지했죠. 이 독한 년,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이 난리를 쳐. 내 집이야. 내 아들이 피땀 흘려 세운 내 집이라고. 나는 팔짱을 낀 채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이 집 등기부 등본 방금 확인하고 오셨잖아요. 이제 이 땅 한 평, 벽돌 한 장도 당신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환 씨, 피땀? 당신이 흘린 피땀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지갑에서 나간 피눈물로 세운 집이겠지. 박성환은 무너진 짐더미 속에서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비상금으로 숨겨두었거나 제기할 발판이 될 만한 서류였겠죠. 하지만 이미 강 실장이 모든 구멍을 막아버린 뒤였습니다. 아, 오나영 씨 찾아요? 아까 강 실장이 연락했다던데. 지금쯤 당신이 사준 오피스텔 비우고 잠적했을걸요? 당신이 빈털터리 사채 빚쟁이가 됐다는 소문, 그 여자가 제일 먼저 믿더라고요. 박성환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내연녀의 배신은 그에게 마지막 치명타가 된 듯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정희야, 제발 갈 데가 없어. 이 나이에 내가 어디로 가란 말이야. 어머니 모시고 길가에서 자라는 거야? 갈 데가 왜 없어요? 내가 마련해줬잖아요. 당신들이 나한테 던져줬던 그 곰팡이 핀 오피스텔. 거기 가서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말 몸소 실천하며 살아봐요. 아, 식사는 시어머니가 직접 하셔야 할 거예요. 이제 수발들 며느리는 죽었으니까. 나는 그들을 외면한 채 집 안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비명과 박성환의 흐느낌이 차단되었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거실. 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승리감에 취해 웃음이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것은 허무함이 아니라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며 느끼는 기묘한 해방감이었습니다. 회장님, 박 사장 일가는 짐차에 실려나갔습니다. 이제 이 집엔 회장님뿐입니다. 강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와인 한 잔을 건넸습니다. 나는 잔을 들어 허공에 가볍게 건배했습니다. 고마워요, 강 실장님. 이제야 아버지가 말씀하신 진짜 내 인생의 첫 페이지를 넘긴 기분이네요.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렸지만 내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박성환에게는 지옥의 시작이겠지만 저에게는 이 찬란한 복수가 인생 이막의 가장 화려한 전야제였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박씨 가문의 며느리가 아닌 세상을 호령할 한정희의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정막이 감도는 거실 박성환과 시어머니가 떠난 자리에 남은 건 싸늘한 공기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 구석구석을 닦고 광내며 내 지문이 묻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 주인으로 선 지금에서야 비로소 이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강 실장님, 이제 두 사람의 진짜 생활을 구경하러 가볼까요? 내 제안에 강 실장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차 키를 챙겼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강남 변두리의 낡고 습한 오피스텔 단지였습니다. 며칠 전 그들이 나를 내쫓으며 여기라도 주는 걸 감지덕지에라며 던져주었던 바로 그곳이었죠.
엘리베이터도 없이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4층 복도 끝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 조금자 여사의 신경질적인 비명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아, 박성환. 이 좁아터진 데서 어떻게 숨을 쉬란 말이냐.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잖아. 어머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지금 사채업자들이 내 휴대폰 위치 추적하고 있다고요. 숨소리도 크게 내지 마시라고요. 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두 사람의 대화는 처참했습니다. 한때 강남 사교계를 주름잡던 노부인과 촉망받던 사업가의 대화라고는 믿기지 않았죠. 나는 천천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순간 방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사채업자가 들이닥친 줄 알고 숨을 죽였겠지요.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집들이 선물 가져왔는데 문 안 열어줄 거예요? 철컥 문이 열리고 헝클어진 머리에 눈이 헝하게 들어간 박성환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나를 본 그의 얼굴에 안도와 수치심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정이야 아니 한 회장님. 여기까지 웬일이야? 마음이 바뀐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지? 그는 내 구두 끝을 붙잡을 듯 몸을 낮췄습니다. 나는 그를 가볍게 비켜 지나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방 한 구석엔 짐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죠.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재기할 방법 알려주러 왔어요. 내 말에 박성환의 눈에 번쩍 생기가 돌았습니다. 정말? 역시 당신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뭘 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나는 가방에서 작은 신문 스크랩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강남 골든 타워 대규모 채용 공고 기사였습니다. 내 빌딩 화장실 청소랑 주차 관리에 결혼이 생겼더라고요. 경력은 없겠지만 박 사장님 성격에 꼼꼼하게 잘 닦을 것 같아서.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라도 시작해 보세요. 남들한테 베풀며 살다 보면 천벌 받을 일도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우리를 놀리는 거야? 시어머니가 바들바들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그녀의 앞에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눈을 맞췄습니다. 어머니, 이건 배려예요. 지금 밖엔 당신들한테 사기당한 투자자들이랑 돈 받으러 온 사채업자들이 깔려 있어요. 내 빌딩 안에서 일하면 최소한 그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일은 없게 보호해 줄게요. 내 울타리 안에서 평생 내 발밑을 닦으며 속죄하며 살라는 뜻이에요. 싫으면 지금 당장 나가서 사채업자들 만나시든가요. 박성환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자존심과 생존 본능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하는 게 눈에 보였죠. 하지만 창밖에서 험악한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겠어. 할게. 제발 그놈들만 좀 막아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아, 복장은 내가 보내준 작업복 입으시고요. 30년 동안 내가 당신들 뒤치다꺼리하며 입었던 그 앞치마랑 비슷한 색깔로 골랐으니까 아주 잘 어울릴 거예요. 방을 나서는 내 등 뒤로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아주 서늘한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 실장님, 이제 저들은 평생 제가 만든 감옥 안에서 살게 될 겁니다. 죽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그런 감옥이요. 차에 올라타며 나는 창밖의 낡은 건물을 눈에 담았습니다. 이제 복수의 6단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아직 남아 있었죠. 박성환이 그토록 믿었던 내연녀 오나영, 그녀를 이용해 박성환의 남은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릴 계획이 내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님, 오나영 씨 위치 파악됐나요? 네, 예상대로 박 사장의 비자금이 든 통장을 들고 제주도로 도망치려 공항에 대기 중입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도 공항으로 가죠. 박성환 씨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주는 마지막 선물을 구경시켜줘야 하니까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박성환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다던 오나영. 내가 종갓집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부엌대기로 살 때 그녀는 박성환의 법인카드로 명품을 휘감고 호텔 라운지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셨겠죠. 박성환은 그녀가 자신의 영혼을 채워주는 안식처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돈으로 쌓은 성에 진심이 깃들 자리는 없는 법입니다. 공항 VIP 라운지 입구, 선글라스를 끼고 초조하게 시계를 보던 오나영이 나를 발견하고는 안색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그녀의 발치에는 박성환의 서재 비밀 금고에서 훔쳐나온 것이 분명한 명품 가방들이 가득했죠. 어머, 나영 씨.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남편 아니, 내 전 남편 박 사장은 지금 곰팡이 핀 방에서 라면 물 올리고 있는데 내 목소리에 오나영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비행기 티켓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회장님,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잠시 머리 좀 식히러. 머리 식히는데 박성환 비자금 통장이랑 장부까지 필요한가 보네. 나영 씨, 박성환이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지 알죠?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돈줄을 당신한테 맡겼잖아. 그런데 그 남자가 망하자마자 이렇게 뒤통수를 쳐서야 되겠어? 나는 강 실장이 내미는 태블릿 PC를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거기엔 그녀가 지난 3년간 박성환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나며 빼돌린 횡령 자금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성환은 당신이 지지갑인 줄도 모르고 사랑이라 착각했겠지만 나는 다르거든. 나영 씨가 빼돌린 이 돈들 전부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나간 공금이야. 즉, 내 돈이라는 소리지. 이거 들고 비행기 타는 순간 제주도가 아니라 교도소로 직행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할래? 오나영은 결국 내 발밑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성환이 무릎을 꿇던 모습과 판박이더군요. 역시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은 진리였습니다. 살려주세요, 회장님. 시키는 건 뭐든 다 할게요. 박 사장이 시켜서 한 일이에요. 그래요? 그럼 기회를 줄게. 지금 당장 박성환한테 전화해. 그리고 당신이 지금 누구랑 있는지, 그리고 그 남자의 전 재산을 들고 어디로 가려 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고백해. 당신 입으로 직접 그 남자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아 버리라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박성환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영아, 너 어디야? 괜찮은 거야? 내 통장은? 오나영은 내가 시킨 대로, 아니 그보다 더 잔인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오빠 미안한데 나 오빠 사랑한 적 없어. 오빠 돈이 좋았던 거지. 지금 한 회장님 옆에 있어. 이 돈? 오빠한테 한 푼도 안 돌아가니까 꿈깨. 전화 너머로 박성환의 비명 섞인 통곡이 들려왔습니다. 믿었던 유일한 밧줄이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죠. 나는 오나영의 손에서 전화를 뺏어들고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박성환 씨 들었지? 이게 당신이 나를 버리고 선택한 결과야. 이제 정말 당신 곁엔 아무도 없어.
아, 참. 내일 아침 7시까지 우리 빌딩 화장실 청소하러 오는 거 잊지 마. 지각하면 바로 사채업자들한테 연락할 테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란 것이 참 묘하더군요. 상대의 영혼이 가루가 되는 걸 지켜보는 게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론 인간이라는 존재의 나약함에 씁쓸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순 없었습니다. 이제 8단계, 저들이 감옥 같은 일상에서 어떻게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지 그 처절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선물할 차례였으니까요. 강 실장님, 오나영 씨는 검찰에 넘기세요. 선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박성환 씨 집엔 특별한 손님 한 분 보내드리죠. 아버님 회사 부도 때 가장 큰 피해를 봤던 하청업체 사장님들 말이에요. 차에 올라타는 내 구두 소리가 오늘따라 더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내 복수의 시계는 이제 막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강남 골든타워 지하 주차장 입구, 낡고 빛바랜 작업복을 입은 사내가 어깨를 움츠린 채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외제차 뒷좌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던 박성환이었죠. 그의 손에는 명품 시계 대신 낡은 빗자루와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빌딩 50층 회장실 유리창 너머로 그 초라한 뒷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 실장님, 박 사장님 출근했네요. 아주 성실해 보여요. 네, 회장님. 조금 전 체크해보니 밤새 한잠도 못 잔 눈치였습니다. 오나영 씨의 배신이 꽤나 충격이었나 봅니다. 박성환은 주차장 구석구석을 쓸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혹시나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모자를 깊게 눌렀었지만 이미 소문은 파다했습니다. 강남의 황태자 박성환이 전처의 건물에서 청소부 노릇을 한다는 소식은 사교계의 가장 맛깔나는 안주거리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미리 약속된 특별한 손님들이 지하 주차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아버님의 회사가 고해 부도 소문에 휘말렸을 때 박성환의 배신으로 연쇄도산 위기에 처했던 하청업체 사장님들이었죠. 그들은 박성환을 발견하자마자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나쁜 자식아. 내가 우리 공장 사람들 길거리로 내앉히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 박 사장, 아니 박 청소부. 내 돈 떼먹고 도망가더니 여기서 바닥이나 쓸고 있냐? 어이구, 아주 꼴 좋네. 박성환은 반항 한 번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사장님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 광경을 모니터로 지켜보던 저는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강 실장님, 이제 그만 떼어놓으세요. 죽게 내버려 두면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박 사장에게 전하세요. 사장님들께 진 빚 매달 월급에서 90%씩 공제해서 직접 송금하겠다고요. 죽을 때까지 일만 해도 다 못 갚을 돈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죠. 정오가 지나자 시어머니 조금자 여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시작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정희야, 정희야. 나 도저히 못하겠다. 이 천한 것들이 내 옷에 국물을 튀기고 냄새난다고 욕을 해.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니? 어머니, 그게 바로 사람 사는 냄새예요. 평생 남 위에 군림하며 우아한 척만 하셨으니 적응이 안 되시겠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지금 어머니가 드시는 그 밥 한 끼도 다 그 천한 것들이라 부르는 분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건데. 싫으시면 굶으세요. 아, 박 사장 월급도 압류됐으니
이제 어머니 생활비 줄 사람 저밖에 없는 거 아시죠?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히스테릭한 비명이 들려왔지만 저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준비한 영혼의 감옥이었습니다. 육체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평생토록 갚을 수 없는 채무와 자신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의 멸시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일상. 박성환은 청소하며 자신이 짓밟았던 사람들의 발등을 닦아야 했고, 시어머니는 자신이 경멸했던 이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밥을 줘야 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유난히도 푸르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회장님, 이제 9단계로 넘어갈까요? 박 사장이 마지막으로 숨겨둔 자존심의 보루인 가문족보와 선산매각건 말입니다. 저는 와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네, 박씨 가문의 그 대단한 자존심, 오늘부로 완전히 분쇄해버리죠. 그 선산에 우리 아버지 기념비를 세울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가장 고귀한 척하던 자들이 가장 비천한 곳에서 자신들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 복수의 8부 능선은 이토록 잔인하고도 아름다웠습니다. 박성환에게 선산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자부심의 근간이자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최후의 보루였죠. 하지만 탐욕의 눈먼 자가 제 조상의 안식처라고 온전히 지켰을 리 없습니다. 강 실장이 가져온 서류에 따르면 박성환은 이미 몇 년 전 도박빚과 오나영의 사치 전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선산을 담보로 막대한 대출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강 실장님, 그 담보권 우리가 인수했죠? 네, 회장님. 이미 경매 절차는 마무리 단계였고 저희 JS 홀딩스에서 단독 낙찰받았습니다. 오늘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는 날입니다. 나는 박성환을 회장실로 호출했습니다. 작업복 소매에 락스 냄새가 벤채 들어온 박성환은 이제 고개를 들 기력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선산 매각 결정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선산까지? 정희야, 이건 안 돼. 이건 우리 조상님들이 계신 곳이야. 아무리 내가 미워도 가문의 뿌리까지 건드리는 건 아니지.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30년 동안 그가 내게 휘둘렀던 가부장적인 권위, 종갓집 며느리라는 굴레로 나를 억압했던 그 가문이 위험이 종이 한 장에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조상님 걱정은 마세요. 당신처럼 방탕한 자손에게 버림받아 경매로 넘어갈 뻔한 분들을 제가 모셔오는 거니까요. 아, 그리고 그 선산 입구에 있는 제실 있죠? 거기 허물고 우리 아버지 기념 도서관을 지을 생각이에요. 박씨 가문의 터 위에 한씨 가문의 지혜가 피어나는 거죠. 멋지지 않나요? 박성환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강 실장의 손길 한 번에 무력하게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내가 사람이냐? 어떻게 이토록 잔인해? 잔인?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당신이 그랬지?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나도 똑같이 말해줄게. 당신 조상들은 이미 가셨지만 나는 살아야겠거든. 당신이 내게 씌웠던 그 무거운 가문의 멍에 이제 내가 당신 목에 걸어줄게. 평생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 그날 오후 나는 시어머니 조금자 여사가 배식 봉사를 하는 무료 급식소를 직접 찾았습니다. 화려한 외제차에서 내려 고급 실크 수트를 입고 들어서는 나를 보자 배식용 위생모를 쓴 시어머니는 손에 든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메뉴가 고기국이네요. 여기 오신 분들께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드리세요. 어머니가 평생 남의 눈에서 뽑아낸 눈물이 고기 국물보다 더 진하겠지만요.
급식소에 모인 수많은 노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멈이 그렇게 고약한 사람이었다며? 세상에 자기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했다니 천벌받았네. 사람들의 시선은 시어머니의 가슴에 수천 개의 화살이 되어 박혔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목숨처럼 아끼던 체면이 넝마주의 옷보다 더 추하게 찢겨나갔습니다. 복수의 9단계는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돈을 뺏고 명예를 뺏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기댔던 정신적인 뿌리까지 뽑아버린 것. 박성환은 이제 매일 아침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건물로 출근해 화장실을 닦아야 했고, 시어머니는 자신이 멸시했던 가난한 이들 앞에서 매일 참회의 국을 날라야 했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인자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저들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반복되는 이 비참한 일상이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나는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단계, 모든 갈등을 뒤로하고 내가 맞이할 진짜 행복한 결말만이 남았습니다. 박성환과 조금자, 그들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배경에 깔린 작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남의 마천루 사이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찬란했습니다. 저는 이제 박성환의 아내도 종갓집의 며느리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성 기업가이자 자선 사업가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박성환의 선산이었던 자리에 완공된 한송기념 도서관의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죠. 저는 정갈한 백색 수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여인은 30년 전 시집오던 날에 수줍던 소녀도 장례식장에서 흐느끼던 처량한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낸 당당한 승리자의 모습이었죠.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강도진 실장입니다. 어느새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반려자이자 최고의 파트너가 된 강 실장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 입구에 도착하자 수많은 기사와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행사장 외곽에서 청소도구를 들고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헝클어진 머리, 초점 잃은 눈동자로 서 있는 박성환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제게 분노조차 일으키지 못하는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낙엽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흔히 길에 비유되곤 합니다. 저 또한 한때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터널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고 그 빛을 향해 걸어갈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제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박성환은 고개를 떨군 채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이제 그는 평생을 제가 세운 이 도서관의 화장실을 닦으며 자신이 짓밟았던 한 씨 가문의 이름 아래서 숨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그에게 내린 영원한 형벌이자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시어머니 조금자 여사는 이제 치매 증세가 나타나 요양병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재단의 지원을 받는 그 병원에서 그녀는 매일같이 헛소리를 하며 제가 차려준 밥을 먹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희가 어디 갔느냐, 우리 정희가 해주는 나물이 먹고 싶다며 울먹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원망도 증오도 이제는 다 녹아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제 도서관 너머로 아버지가 평생 사랑하셨던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진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가 주신 기회로 세상의 사랑을 나누고 나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지은 죄만큼 돌려주었어요. 이제 제 인생 이막은 오로지 저만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갈게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칼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결코 넘볼 수 없는 높은 곳에서 보란 듯이 가장 나답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므려. 오늘 밤 저는 강남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제 집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와인 잔을 기울일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또 어떤 설레는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한정희의 인생에는 오직 눈부신 태양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